내적 아이 1. 앞으로의 수업에서 저는 내적 아이 연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내적 아이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 부분으로 우리가 자신의 내적 아이와 연결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배우자와 같은 타인의 내적 아이와 연결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화롭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적 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변환되지 못했거나 치유되지 않았거나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처받은 내적 아이이고 다른 하나는 창의성과 순수함이 가득한 신성한 내적 아이입니다. 내적 아이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심리학자 칼 융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는 이를 신성한 아이의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칼 융은 매우 특별한 학자로 그는 다양한 문화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들 속에서 남녀 대립, 영웅 이미지 등과 같은 공통적인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신화와 이야기 속에서 마을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순수함과 창의력을 상징합니다. 내적 아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신성하고 순수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적 아이를 이야기할 때 종종 상처받은 부분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피해자의 이야기 속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적 아이를 다룰 때는 먼저 신성한 내면과 연결되어 상처받은 부분에 압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간단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이완하고 똑바로 앉아 눈을 감아 보세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의 신성한 내면을 느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상처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경험입니다. 나는 내 상처가 아니며 나는 내 경험이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연습은 우리가 내적 아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성한 내면으로부터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하고 변환할 수 있게 합니다. 삶의 지혜는 고통을 빛나는 경험으로 바꾸고 신성한 내면으로 상처받은 내적 아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적 아이 연습의 핵심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성한 내면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상처받은 부분을 변환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변화를 원한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며 내면 깊은 곳에서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간단한 명상 연습을 해봅시다. 몸을 이완하고 똑바로 앉아 눈을 감고 깊게 몇 번 호흡을 해보세요. 마음을 가슴에 집중하고 자신이 축복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몇 수업에서는 내적 아이를 변환하는 연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내적 아이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연결될 때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내적 아이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호흡 연습을 자주 하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여정을 탐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면 아이 2.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면 아이 수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면 아이의 기본 개념과 이 연습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면 아이 연습 중에서도 아니면 모든 심리 연습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동작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동작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많은 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특히 세 가지 동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시도할 때 내면 아이, 원가족, 지혜로운 노인 혹은 그림자 투영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눈을 뜨고 있다면 우리의 시각은 외부의 빛, 카메라맨, 감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외부로 산만해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심리 연습은 사실 내면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며 외부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눈을 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면 아이를 다룰 때 10년 전 혹은 50년 전의 일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미 과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자랐던 건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나를 꾸짖었던 아버지도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것들은 오직 내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 남편, 전 아내 등 모든 것이 마음이 투영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우리 마음이 투영한 부모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은 항상 현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감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눈을 감으면 외부 세계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 초점은 외부의 카메라맨, 카메라에서 내면으로 옮겨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은 머리, 즉 외부 세계에 대한 생각과 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이 순간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습관을 들이세요. 차를 타거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 자신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미각, 촉각, 지각, 후각이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불안감, 걱정, 무력감, 두려움을 느낄 때도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눈을 감는 것, 이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는 손을 가슴에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마음의 다 역할을 합니다. 배가 바다에서 안정되기 위해 닿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안정되기 위해 닿이 필요합니다. 손을 가볍게 가슴에 얹는 것은 내 마음을 존중하고 내 잠재의식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비판하든 칭찬하든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고 나와는 무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자신을 알아가며 내면과 연결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상처를 겪는 주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30년 전 아버지가 나를 꾸짖었던 일 때문에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심지어는 그 상처를 관속까지 가져가 제가 되어도 분노와 슬픔을 간직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삶의 지혜는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수업 후에 이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지금은 기본기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감는 것. 두 번째, 손을 가슴에 얹는 것. 이 습관을 자주 들이세요. 저는 이 동작을 매우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떤 메시지를 봤을 때 첫 반응이 이게 말이 돼? 라며 놀랄 때도 저는 즉시 제 자신을 상기시키고 내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그 메시지나 휴대폰 알림에 휘말려 분노와 슬픔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내면으로 돌아가 나의 필요와 연결됩니다. 이 동작은 매우 훌륭한 연습입니다. 자주 이 연습을 해보세요. 초보자에게 특히 적합한 또 다른 훌륭한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상하손 연습입니다. 오른손은 가슴에 얹고 왼손은 단전에 얹습니다. 단전은 배꼽에서 약 2인치 아래에 있는 지점입니다. 오른손은 가슴에, 왼손은 단전에 얹으면 단전의 장점은 깊게 호흡할 때 숨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긴장을 풀고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물론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것은 쉽지만 허리를 곧게 펴면 우울하거나 슬프기가 어렵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행복하기가 어렵고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은 감정을 이끕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상호작용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감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대개 허리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매우 행복하더라도 허리를 구부리고 5분만 앉아 있으면 슬픔과 무력감의 에너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력한 사람이 허리를 곧게 펴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활용하여 감정을 이끌어내세요. 세 번째로,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는 것 외에도 모든 외부 사람과 사물을 멀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상 연습입니다. 관상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걱정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매우 자세히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울음이 터질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은 매우 강렬할 수 있습니다. 관상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머리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는 관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눈을 감고 혼자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방에서 이 연습을 해보세요. 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멀리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도 좋고 매우 사랑하거나 매우 싫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들을 몇십 피트, 몇백 피트, 심지어 몇천, 몇만 피트까지 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 너무 멀리하고 싶지 않다면 몇십 피트 정도로 멀리하세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소에 그들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우리의 감정이 외부 환경에 의해 방해받고 심지어는 지배당하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멀리하는 연습의 장점은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 이 연습을 할 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연습해보라고 권장드립니다.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 엄마가 내 눈앞 5피트 거리에서 나를 꾸짖고 상사가 내 눈앞 7피트 거리에서 나를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매우 침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멀리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내 앞 10피트 거리에서 나를 꾸짖더라도 나는 그를 작게 축소하고 목소리를 희미하게 만들고
흑백으로 변화시켜 더 이상 선명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3가지 작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그 다음 눈을 감고,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동작들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3가지 상황에서는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느낀다면 먼저 호흡 연습을 하세요. 너무 격해졌을 때는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어 보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깊은 호흡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큰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면 이 연습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교를 수행하는 분이라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느껴보세요. 종교적인 신념이 없는 분이라면 우주의 신성함, 나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우주의 진선미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초원일 수도 있고 가장 사랑스러운 고양이나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꽃과 나무는 사람이 지나가든 지나가지 않든 상관없이 생명의 빛을 발합니다. 태양은 언제나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그러니 이 사랑과 더 많이 연결해 보세요. 불안할 때 우주의 큰 사랑과 연결하고 깊은 호흡을 한 뒤에야 마음의 연습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배부르게 식사한 직후에는 연습을 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연습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연습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변화를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 연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연습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습의 목적이 단 하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를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연습을 통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거나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연습의 목적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고 나서 내 상사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내 남편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자신만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몇 가지 작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습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세요. 만약 음악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어디서든 언제든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나 부처님의 상을 눈앞에 두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아이를 관상할 때도 매우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기억에 그림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내면을 관상하기를 권장합니다. 마음속에 신이 함께하는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신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교를 수행한다면 마음속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내면의 아이가 아주 작게 연꽃 위에서 춤을 추고 있거나 부처님의 무량한 빛이 내면의 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매우 강력하고 힘있는 관상법입니다. 이는 각자의 배경에 따라 신성한 내면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신성한 내면에 대한 상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마지막 1분 동안 아주 간단한 이완 호흡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몸을 이완시키고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기억하세요. 이 동작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두 손 중 적어도 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두세요. 그 다음 깊은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눈을 감고 지금 떠오르는 모든 장면을 멀리하세요. 그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도록 두세요.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정념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현재의 모든 감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면서 스스로 이완하세요. 그리고 가장 신성한 내면과 연결해 보세요. 당신은 내면의 아이가 신의 빛과 무량한 빛 속에서 행복하게 춤추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진선미의 힘이 나를 감싸고 나를 안아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삶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이번 내면의 아이 연습은 이러한 준비 작업입니다. 내면의 아이 3. 내면의 아이 수업 3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선 2번의 수업에서는 몇 가지 기본 개념과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4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감정을 표현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아이 연습을 진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려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당신이 뭘 한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상사,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하게 되면 점점 더 화가 나고 심지어 연습이 끝난 후에도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나 사건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이는 반드시 어린 시절의 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의 비유로 3살, 13살, 23살, 심지어 53살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특정 나이에 우리가 받은 상처를 상징합니다. 4단계 중 첫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 무력감, 두려움, 죄책감, 자책, 수치심, 열등감, 분노, 심지어 기쁨, 감동, 흥분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 단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생명의 에너지이며 흐르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때 자신을 이완시키고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눈을 감고 그 사건을 멀리하세요. 예를 들어 7살이나 17살 때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중요한 점은 즉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발산하는 상태에 빠져버려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사전 준비와 연결 작업을 통해 자신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이 마치 나무처럼 땅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느끼며 대지로부터 지지를 받는 느낌을 가지세요.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안전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우주의 빛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얀 빛이 머리 꼭대기에서 들어와 온몸을 지나며 우리의 에너지를 정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빛의 색깔은 각각 다른 에너지를 상징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처리하고자 하는 사건을 떠올리며 그것을 멀리 두세요. 그리고 평온한 상태에서 감정을 말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그때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꼈음을 인정합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자신의 감정을 끌어안고 그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매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완전한 형태의 연습이든 간단한 버전이든 매일 실천해 보세요. 매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아이를 변화시키는 4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감정을 표현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면의 아이 4.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면의 아이 4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의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단계인 감정을 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수업의 단계는 매우 중요한데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일, 그의 일, 하늘의 일. 삶의 고통은 종종 우리가 자신의 일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거나 심지어 하늘의 일을 처리하려 하고 타인과 하늘의 책임까지 짊어지려 할 때 발생합니다. 구원자가 되어 마치 어미닭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결국 자신이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아이를 다룰 때 우리가 감정을 말한 후에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속이거나 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배신했던 일들을 마주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다면 내면의 아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깊은 죄책감과 자책, 슬픔에 빠져들어 감정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모든 일은 양쪽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심지어 싸움, 다툼, 이혼, 속임수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는 그들의 책임이 있고 나에게도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은 나와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라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일, 그의 일, 하늘의 일을 구분해야 하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상처 입혔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3살에 불과했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더 심각한 폭력을 당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나요? 3살짜리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는 부모나 낯선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이 30살, 40살,
심지어 50살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상처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30년 동안의 상처받은 감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불쌍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나요? 누가 여기저기 다니며 내 어린 시절은 정말 비참했어 라고 말하고 있나요? 누가 매일 이 피해자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나요? 누가 이 피해자 이야기의 유일한 감독인가요? 답은 당연히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외에 이 이야기를 감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삶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아마 두세 살이었고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그 상처 속에 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말하며 책임지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나 친구와 다툴 때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너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삼아 인정받으려 하거나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아란 매우 교묘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매우 교활한 것입니다. 자아는 어떤 위치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꼭 탐욕, 두려움, 이기심, 방탕함 같은 것만이 자아가 아닙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의 영적 수련조차도 하나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더 과장하자면 신부나 목사, 심지어 출가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통해 자신의 책임과 상처를 회피하고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면 겉으로는 자비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밥을 나누거나 쌀을 나눠주거나 사람을 돕는 일조차도 하나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그 감정을 이용해 무책임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 치료의 창시자인 버지니아 세티어가 제시한 표리일치라는 개념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독특한데 표리일치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는 진정한 표리일치는 세 가지가 모두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전체 환경이나 팀도 이겨야 한다. 감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되 그것을 과장하거나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만 이야기하다가 극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감정을 조종하거나 비난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내면의 필요와 연결하는 진입점입니다. 감정 아래에는 삶의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아래에는 많은 기대, 신념, 위치, 가치관, 정체성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과 연결하는 목적은 우리가 최고의 자신이 되어 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나빴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나에게도 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건을 훔친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스로를 이완시키고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깊게 숨을 쉬며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느낌을 받으세요. 마치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린 느낌을 가지세요. 그런 다음 우주의 큰 사랑과 축복을 느끼세요. 무한한 빛과 사랑이 내면의 아이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어릴 적의 한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물건을 훔쳤던 일이나 여러분이 다루고 싶은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건을 멀리 두고 아주 작게 만들어 더 이상 여러분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하세요. 현재에 집중하고 그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을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때 상처받고 두려웠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감정을 이야기한 후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다시 그 사건을 멀리 두고 현재에 집중하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말하세요. 맞아요. 그 당시 당신이 나를 비난하고 속였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도 나의 이기심이 있었고 나의 교활함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는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기적이라는 정의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에 감사하세요. 이 경험이 나에게 더 큰 공감을 가져다 주었음을, 다시는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게 되었음을, 나로 하여금 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었음을 감사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나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결과와 감정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연습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스스로를 이완시키고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의 축복과 큰 사랑을 느끼세요. 그런 다음 사건을 멀리 두고 깊게 숨을 쉬며 평온하게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 수업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면의 아이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면의 아이 시리즈 5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연습을 할 때 상처 속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슬픔, 무력감, 좌절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자신이 당시 정말 형편없었고 버림받았으며 스스로를 돕지 못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연습을 할 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망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삶의 치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당시 잘하지 못했거나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느꼈더라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누군가를 속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긍정적인 출발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죄책감 자체를 인정하세요. 그 죄책감은 여러분의 양심과 잘못된 행동을 깨달은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심지어 정신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스스로를 인정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 이 수업에 참여하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삶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출발점을 발견하고 그 경험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며 우리의 삶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완전히 책임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는 외부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응은 마치 탁구공과 같아서 공이 튕겨 내려오면 자동으로 어디론가 튀어 오르게 됩니다. 반면 응답은 자신의 감정을 선택적으로 다루고 그 감정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명상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히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습니다. 깊게 숨을 쉬며 우주의 큰 사랑과 축복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적이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그 사건을 멀리 밀어내어 먼지처럼 작아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그때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인정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그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았거나 나는 그때 도움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소리 내어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일종의 진동으로 매우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소리는 여러분의 몸의 모든 세포와 모든 모공에 연결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느끼게 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선택이며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도 그러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마음속의 검은 상자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왔을 때 다시 꺼내어 처리하세요. 지금 이 연습에서는 온전히 자신을 포용하고 자신을 긍정하는 데 집중하세요. 자신을 인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특정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특질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질을 삶에서 아름다운 부분으로 삼아 우리의 동력의 원천으로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신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인정하면서 나는 책임을 용감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한마디를 더한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양자 도약이며 심지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점차 성장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면의 아이 6.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면의 아이 시리즈 6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의 아이를 변화시키는 네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변화를 약속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과거를 내려놓고 과거의 모든 것을 삶에서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활용하여 삶의 고통을 빛나는 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비록 과거에 이기적이거나 상처받은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줄 수 있을 때 내면의 힘이 활성화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깊을수록 필요한 사랑과 자비도 더 커집니다. 그래야만 그 상처를 해소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아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스스로가 형편없다고 느낄지라도 매일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점차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면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약속하기는 구체적인 변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추상적인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드시 소리 내어 말해야 합니다. 소리의 진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 약속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매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겠다. 또는 나는 매일 건강을 위해 물을 8잔 마시겠다. 와 같은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약속하기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관계와 꿈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변화를 약속할 때 변화가 일어난 뒤에 약속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나는 이다. 별표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삶의 고통을 더 쉽게 빛나는 지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를 실천하기 위해 작은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편안히 하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앉아 눈을 감아 보세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깊게 숨을 쉬며 대지와 우주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스스로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으로 가득 채우고 과거의 상처를 멀리 밀어내어 작아지게 한 뒤 다시 현재에 집중하세요. 스스로가 이미 힘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의 약속을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매일 우주의 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계속해서 조정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은 우리가 변화하려는 결심과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즉시 성장하며 한 걸음씩 최고의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번째 수업을 마쳤으며 4번째 단계의 마지막 부분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여러분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만남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내면의 아이 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면의 아이 시리즈의 7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수업들에서 우리는 4가지 단계, 즉 감정을 표현하기, 책임을 지기, 노력에 감사하기, 그리고 변화를 약속하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개념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아이를 잘 활용하여 상처받은 아이를 돌보는 최고의 부모가 되는 동시에 외적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면의 아이와 연결될 때 종종 자기 연민의 상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처받고 무시당하며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부모나 다른 양육자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핵심은 우리 삶의 최고의 부모가 되어 우리의 내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실제 부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내면에서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따뜻함, 사랑, 그리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최고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내면의 아이를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외적인 부모와 소통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가장 높은 차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이끄는 명상 연습을 통해 최고의 내면 부모로서 외적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을 편안히 하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앉아 눈을 감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깊게 숨을 쉬며 대지와 우주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이 상태에서 마음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다정한 아버지든 큰 사랑을 가진 어머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전달하고 실제 부모와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어릴 적에 당신들을 미워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요. 저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제 필요를 책임지며 스스로를 돌보는 최고의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부모와 화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과 대지의 에너지까지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지지와 축복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의 자신과 부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4가지 중요한 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을 표현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그리고 작별 인사하기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감사, 사과, 축복을 표현하게 하여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합니다. 이번 수업의 연습은 내면의 아이 치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외적 세계와도 연결되도록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탐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내면의 아이 8.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면의 아이 시리즈의 마지막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7번의 수업 동안 우리는 다양한 단계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고의 부모가 되는 법과 자신의 삶의 역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핵심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존중, 축복의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피해자의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는 창조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연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1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선택하고 휴대폰을 끄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글로 쓰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구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비와 큰 사랑의 에너지를 품고 어린 시절의 첫 기억부터 시작해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씩 돌아보세요. 핵심은 이러한 경험들을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울었던 장면을 떠올린다면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그 당시의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용기와 진솔함에 감사하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질입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자신의 삶에서 위치와 주제곡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습을 마쳤을 때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문장은 여러분이 내면의 평화와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수업의 연습은 정해진 횟수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8번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업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이 최고의 자신이 되어 스스로와 타인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상호작용 수업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